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데 지원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사이버 정보 전쟁입니다. 뭐 요즘 최근에 좀 뭐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보 전쟁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보 전쟁의 정의 뭐 이랬는데 우리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재래식 전쟁, 비정규전, 사이버전, 전자전, 미디어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은 우크라이나가 재래식 무기로서는 러시아와 게임이 되지 않는데 굉장히 심리전, 사이버전 이런 걸 아주 적절히 잘 비정규전을 잘 활용해서 그나마 지금 전쟁에서 버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게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이거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롬펠트가 사이버워, 넷워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적 전쟁을 사이버워라고 그러고 넷워는 뭡니까? 사회 전반에 거친 저강도 분쟁을 우리가 넷워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라든지 요즘 그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서 전쟁하고 있는 하마스라든지 자파티스타, 뭐 사마페 이런 애들이 넷워 이런 걸 전쟁하고 있는 애들이 이런 조직들이다. 이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틴 리비치가 뭐 지휘 통제전, 뭐 심리전 이런 거 정보 전략 이런 것들도 특별하게 용어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넷워라, 사이버워 이런 용어 개념만 좀 아시고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전쟁의 계층 모델이라는 게 1계층, 2계층, 3계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고 대한민국에서 이걸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뭐 소프트웨어형 무기와 하드웨어형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시스템 계층이라고 그러면은 그 뭡니까 인터넷망이라든지 하드웨어 설치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개념들이라고 보고 정보관리층은 서버 이런 개념이고 의사결정층이라는 것은 이걸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걸 의사결정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전쟁과 사이버 테러 이거 두 개는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 정보와 산업 정보, 경제 방첩과 산업 스파이, 산업 보안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것처럼 이것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전쟁은 뭡니까? 적대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적국의 혼란이라든지 군사 통제 시스템을 약화 파괴 뭐 이러하는 것이 정보전쟁이다. 그 다음 누가 하느냐? 활동의 주체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국가정보기관 아니면은 군대 이런 애들이 하면은 정보전쟁. 근데 공격의 대상이 적대적인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이 되면은 사이버 테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사마페라든지 예를 들면은 우리도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디도스 공격을 어떤 뭡니까 청와대도 공격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도 공격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게임 회사도 공격할 수 있고 개인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이버 테러라는 거죠. 사이버 테러.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단체 이익을 추구합니다. 활동의 주체는 뭡니까? 특정 집단, 범죄 집단이라든지 이런 뭡니까? 그런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들이 하는 게 사이버 테러. 군대나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이 하면은 정보전. 이 두 개는 확실하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많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며칠 전에 나온 게 뭐예요? 그 북한의 뭐 김숙희인가 해서 법원에 뭐 개인정보 몇 천만 명을 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에 갖고 있는 걸 몇 천만 명 털어갔다는데 그거는 뭐예요? 북한의 김숙희라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정찰총국 산하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자기들 북한의 어떤 특정한 어떤 기관에 소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뭡니까? 정보전이죠. 정보전. 사이버 테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활동 주체와 대상이니까 사법부도 우리 국가니까 국가.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뭐 일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테러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정보전의 하나라는 거 정보전의 하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마피아가 한다든지 중국의 해커가 우리나라 기업에 해킹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은 뭐 사이버 테러입니다. 사이버 테러. 범죄 조직화된 집단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전쟁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뭡니까? 컴퓨터 범죄, 사이버 범죄 이것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컴퓨터 범죄, 사이버 범죄 이것도 특징이 정보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정보전하고 그죠? 일단은 보니까 뭡니까? 컴퓨터 범죄, 사이버 범죄가 뭐예요? 강력성, 그죠? 은닉성, 비대면성,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죠? 화이트 칼라 범죄다 이런 얘기를 썼고, 정보전쟁도 뭡니까? 재래식 전쟁에 비해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겁니다. 돈도 몇 푼 안 든다는 거죠. 재래식 전쟁에 비해서 저비용 고효율이다. 공격 방법의 지능화, 그죠? 지능화, 고도화, 분산화, 자동화, 은닉화, 강력화 다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범죄, 사이버 범죄에서 나왔던 특징들이 다 정보전에 다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일단 공격하니까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어 능력을 방어하지 못하면 국가의 취약성이 전개된다든지 뭐 그런 거죠. 홈페이지가 뭐 작살난다든지 옛날에 우리 북한 놈들이 그 뭐죠? 우리 그 서울 메트로를 공격하면 뭐요? 그 지하철 그 운행 시간이라든지 신호체계를 전부 다 붕괴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예요? 서울 상수도 본부를 공격하면은 뭐 수돗물을 못 나가게 만들 수도 있고 수돗물이 정제되지 않고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실제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 능력을 확보하지만 국가의 취약성이 전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기존의 조기경보 체제 등의 국가안보 체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대포콘이라는 이런 거 얘기하면 북한군의 어떤 실질적인 군부대라는 이런 게 활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하면 대포콘을 올리는데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것은 이번에 김숙희가 그것도 사법부 공격하는데 이 자식들이 뭐 상당 기간 숨기고 있고 또 우리가 일반인 알 수도 없잖아요. 공격당한 것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지표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 우리 대포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참에서 하는 게 인포콘이라는 겁니다. 인포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쟁에 비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는 폭탄이 하나 떨어지면은 일단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것들은 뭐 지하철이 혼란스럽다 해서 당장 사람이 뭐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최소화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자루스의 이 자식들 왜 이런 이름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걸퍼전 당시부터 이런 일들을 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류 최초의 디지털 전쟁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걸퍼전이거든요. 걸퍼전. 그때도 뭐 진짜 뭐 사막에 폭풍 작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탱크하고 무기 갔는데 이미 뭡니까? 전자전을 통하고 사이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라든지 레이더 시스템 전체가 다 붕괴되는 상태로 가니까 그 바그다드 폭격하고 이래 들어갔을 때도 미군 전투기 거의 뭐 손실 하나도 없었어요. 전쟁 끝나고 미국 뭐 얘들이 뭐 그 발칸을 하늘로 미친 듯이 쐈는데 뭐 이상하게 실수로 맞춰가지고 전투기가 몇 대 떨어진 거 외에는 거의 정확하게 맞춘 게 하나도 없어요. 발칸은 뭐 전자 시스템이 아니니까.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98년 코소보 내전 당시에,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2009년도 7월 7일날 77 디도스 대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얘들이 북한이 우리 청와대라든지, 뭐 MBC 방송국 홈페이지라든지 많은 걸 공격을 했었죠, 그 당시에.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스 공격. 그래서 denial of service입니다. denial of 서비스 거부인데 뭐야? distributed 분산한다. 이렇게 해서 수십 개의 서버를 좀비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공격하는 거죠. 한꺼번에. 이런 걸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주로 지금 우리나라 썼던 방식들이죠. 4.14 연락소, 모란대학, 압록강대학, 미린대학, 뭐 자동화대학, 뭐
금성학원, 평양일과대학 이런 애들이 주로 그 북한에서 해커를 양성하는 그런 어떤 기반이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걸퍼전 당시에 뭐 이런 것들 쭉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렵겠죠. 어쨌든 뭐예요. 정보전을 이렇게 하면은 기술어전도 심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포병장교들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관측해갖고 포를 몇 킬로 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무슨 다른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하면 딱 비추면은 뭐 거리가 정확하게 나와요. 타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고장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포병 간척 장교는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간척 장교 필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어전도가 심화된다는 거, 자기 위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뭐 사람이 이렇게 콤파스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게 없이 뭡니까 장비들이 하니까 장비가 고장나면 답이 없는 것처럼 컴퓨터 정보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술 어전도가 심화되고 그다음에 정보 전력이 평준화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미국이 압도적인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386 컴퓨터 PC 갖고도 얼마든지 뭡니까 몇십 조짜리 슈퍼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86 컴퓨터로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소프트웨어 해킹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이미 기술이 평준화된다는 겁니다. 정보 전력 자체도 평준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각적인 저강도 분쟁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교, 테러, 뭐 이런 것들이 경제 분쟁, 이런 걸로 저강도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규 전쟁보다는 저강도 분쟁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붙은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얘들이 뭐 탱크도 밀고 들어가고 싸우고 뭐 이렇게 죽이고 뭐 로켓포 쏘는 거 전쟁처럼 보이지만 하마스는 뭡니까 불법 테러 단체잖아요. 정규군도 아니고 국가도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자체가 정치 국가도 아니고 그 동네 적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 뿐이지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럼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도 전쟁이 아니라 테러에 불과한 거죠. 테러에. 이스라엘도 뭡니까? 테러 집단을 진압하거나 체포해서 괴멸시키는 것이 전쟁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상 전쟁인데도 저강도 그런 걸 저강도 분쟁이라고 그러면 다 저강도 분쟁입니다. 저강도 분쟁. 장기적인 기술을 위한 확보도 어렵고 지속적인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예. 정보전의 문제죠. 정보전의 문제. 그러니까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재래식 전력에서는 뒤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공격과 방어, 가용성, 무결성, 비밀성을 보안의 3대 요소라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가용성은 뭐예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걸 가용성이라고 그럽니다. 가용성을 축소시키는 거죠. 야, 네가 네 거지만 네 마음대로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내 컴퓨터인데 서버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인터넷에 잘라버리면 서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결성. 원본 그대로를 갖고 있는 거죠. 원본 그대로. 근데 원본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뭡니까? 숫자를 바꿔버리면 원본이 훼손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밀성. 인가 받은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인가 받지 않은 사람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특별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학술적으로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시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전의 어떤 4단계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방해한다든지, 디도스 공격을 한다든지,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통해 바이러스를 유포한다든지, 북한의 디도스 공격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자산을 위변조나 저치를 하는 거죠. 정보자산을 위변조한다는 건 숫자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농협이네. 2011년도에 북한이 우리 농협의 그 서버에 들어가고 대출 기록을 삭제를 했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기록을 삭제하고 삭제한 로고까지 삭제한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 그때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는 거 맞죠?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가 북한 해커를 통해서 자기들 정치 자금을 대출해간 걸 뭐 지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음모론이 있었는데 어쨌든 대출 기록을 삭제해준 거죠. 진짜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한 2천억 정도만 대출 받고 북한 놈들한테 200억 주면서 야, 대출 기록 좀 삭제해달라. 하여튼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 기반시를 교란하거나 파괴한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서울 메트로 같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명피해를 유도하는 것들은 뭔가 GPS 교란입니다. 지금 거의 항공기들이 여객기들이 뜨고 내릴 때는 거의 다 뭡니까? 자동 항법 장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합주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자기 좌표 GPS를 갖고 위치를 찾아갖고 내리고 뜨고 하는 거니까 GPS 위치를 바꾸면 뭡니까? 여기가 합주로인데 논바닥이 되는 거죠. 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에 중국 민항기도 지금 뜨고 내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잘 북한이 뭐예요? 한국 민항기라든지 칼이라고 아시아나만 공격하면 괜찮은데 중국에 뭐예요? 중국 민항기도 내리다 뜯다가 길바닥에 처박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야 북한 보고 얘기하는 거야 임마 너 이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배도 할 수 있는 거 배도. NLL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NLL인데 여기 NLL인데 여기도 뭐예요? 이 배가 여기 근처에서 고기 잡다가 자기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 GPS 신호를 교란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동해에서도 서해와 동해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서해는 뭐 동해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해류가 이렇게 도니까 여기에서 고기 잡다가 잠깐 신호 보고 조금 있다가 보면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위치를 모르면. 서해는 해류가 이렇게 도니까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동력을 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NLL을 침범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GPS 위치를 조작해버리면 교란 전파를 해버리면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북한이 이런 단계까지 왔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각국의 정보전 준비해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뭐 다 외울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뭡니까? 거의 미국은 2003년 국토안보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대부분의 업무들은 국토안보부 다 갔다는 거죠. 국경 통제, 사이버 안제, 비자 문제, 모든 거의 대부분이 국토안보부 다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아실 필요가 없고 사이버 국토안보부 산하에 국가 사이버 보안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본도 2000년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해커 대책이라든지 사이버 부대, 자위대 사이버 부대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보호센터 NISC에서 정보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97년부터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 해커 부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독일도 BND가 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라 프로젝트 독일은 뭐예요? 사이버 상에서 자기들이 침투로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한 번씩 들어가서 보고 이 내용들을 뭡니까? 언제든지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걸 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방부 차원에서는 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워왔는데 컴퓨터 이머전시 리스폰스 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99년도부터 창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참에 가면 인포콘이라고 있습니다. 인포콘. 정보작전 보호태세입니다. 5단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가 전문적인 공격이고 5단계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가장 높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델타고 뭐 사이버전 사령부가 뭐 있었고 뭐 지금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에는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 우리가 범죄정보통합센터, 산업기밀보호센터, 국정원에 있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이버전은 정보전을 누가 총괄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뭐 우리도 있다가 지금은 뭐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만들어졌으니까 합참하고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정보전쟁 준비현황입니다. 해커 양성기관이 4.14 연락소, 모란대학, 압록강대학, 평양자동화대학, 이 미림대학 이름이 평양자동화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는 그냥 옛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자동화대학, 컴퓨터기술대학, 금성학원, 평양이과학원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북한이 하는 게 디도스 공격입니다. 디도스 공격. Denial of Service입니다. 그 다음에 스택스넷, 그 다음에 뭐 EMP 소행폭탄, 이밤, 이폭탄, GPS 고란 전파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77 디도스 공격,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GPS 교란, 뭐 3.4 디도스 공격, 농업 해킹,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GPS 교란 전파, 한수원 정보 유출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디도스 공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심플합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뭐 한 우리가 98년도 9년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기업들 홈페이지가 뭐 작은 서버 하나 정도 돌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가가지고 리프레시 한 시원하게 누르면은 안 움직여요. 그게 그냥 디도스 공격입니다. 서비스를 거부하게 서버가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접속해서 내가 그 밑에 있는 카테고리별로 들어가서 눌러보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나는 계속 못 막으면 다른 사람들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Denial of Service라는 그 뜻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막는다는 뜻이에요.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도스 공격입니다. 도스 공격. 지금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악의적인지 아닌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도스 공격은. 지금은 트래픽을 분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뭐 공격의 정보전에 관한 공격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피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공격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공격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까지는 않다. 우리는 방어에 일단 집중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 군대도 사실 공격은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공격 준비돼 있어요. 우리는 북한군의 남침을 방어하는 이런 목적이지 우리가 북한을 언제 유사시에 북한으로 먼저 진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서 평양을 점거하고 이런 시나리오 있나요? 7분단 공격 7분단도 공격할 수가 없죠. 후방에 뭐 장원에 있어가지고 그 뭐 예비 군단이 무슨 공격을 하겠어요? 7대 기동분단이라고 전방에 그래요? 전쟁 터지면 네. 그냥 바로 평양으로만 진격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다 못 살 텐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방어 개념입니다. 방어 개념. 사실상 다 방어 개념이고 정보전도 방어 개념입니다. 우리가 공격 기법을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이론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고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무기와 하드웨어 무기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무기라는 게 뭡니까? 소프트웨어라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해킹할 수도 있고, 그죠?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도 배포할 수 있고, 웜도 컴퓨터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 전자우편 폭탄. 이메일에다가 첨부 파일을 보내가고 이메일을 여는 순간 그 컴퓨터를 마비시키거나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이런 걸 전자우편 폭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논리 폭탄은 라직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뭡니까? 어떤 컴퓨터가 특정 이상의 어떤 그 계산을 수행하면 그 컴퓨터가 마비되게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뭐 OS를 핸들링하는 업체들이 이런 걸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탄도미사일을 뭐 탄착 이런 거 속도를 하려고 그러면 10에 한 30선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10에 29선까지 계산할 때는 컴퓨터 자동으로 도는데 이 30선 계산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이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거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로직밤이라고 그러면 로직밤. 특정한 조건을 맞추면은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AMCW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무기입니다. 하드웨어라는 뜻입니다. 하드웨어. 치핑. 지금은 컴퓨터 살 때 조립 컴퓨터 안 사죠. 뒤에 어쨌든 뭐 뒤에 기판 열어보면 컴퓨터에 뭐 이런 거 막 이런 것들 많은 게 깔려 있잖아요. 이게 칩 아닙니까? 칩 그죠? 이런 것들 안에 뭐예요? 여기 안에도 옛날에는 컴퓨터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밖에 없고 IBM이라든 HP라든 델이라든 이런 거 아니면 컴퓨터를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여기 칩에다가 뭐예요? 특정한 어떤 명령을 숨겨놓는 거죠.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 12시 59분 59초에 작동하라. 이러면은 뭡니까? 북한에 있는 판매된 IBM 컴퓨터 전체가 다 그때 순간부터 싹 다 다운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나라들이 워낙 많지만 반도체를 또 하는 거는 반도체 인텔이라든지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직도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 보는 거죠. 이 치핑입니다. 치핑. 그다음 제밍이죠. 제밍. 뭡니까? 전파를 교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전파를 교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전투기에 지대공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 뭡니까?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이런 걸 막 이렇게 뿌리면은 얘들이 뭡니까? 이게 전투기인 줄 알고 이게 지금 미사일이 여기서 부딪히 파괴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 제밍이 하나의 기술입니다. 제밍. 그다음에 미생물 무기, 나노머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노머신도 작은 개미처럼 작은 어떤 로봇을 만들어서 컴퓨터의 틈새로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금이라든지 특정한 그 금속만 갉아먹게 한다든지 미생물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출력 전자총, EMP 폭탄, HPM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어, 침입, 탐지, 침입, 방지, 피해 복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무기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무기는 하드웨어 이것만 아면 됩니다. 자서민 혁명도 옛날에는 그때 초창기에 뭐 이게 2011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뭡니까? 티니지라는 나라에 북아프리카 티니지에서 그때 이제 국민들이 독재 정권에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문사 맞고 방송국 장악하면 일단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화선 다 끊어버리고 뭐 국제전화 끊어버리면 간단하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뭐예요? 휴대폰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거리에서 중계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정부가 전화선을 막거나 TV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이 처음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이러면서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에 이게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과연 북한하고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작동할까? 이게 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했던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자서민 혁명입니다. 티니지의 국화가 자서민입니다. 자서민. 국화 나라꽃이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나머지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도 지금 뭐예요? 지금 이집트 회사가 지금 북한에 그 휴대폰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이집트 회사입니다. 이집트 그죠? 이집트 맞을 거야 아마. 출소했어요? 지금도 스마트폰 서비스 한다고 들었는데 그 펜양에 한 10몇만 대가 이렇게 깔려갖고 가입자 개체가 많다고 그래. 돈 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2010년도인가 2008년도 9년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손석희 시선 집중인가 그 라디오 방송 아침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전화를 해요. 북한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한국에 자기가 한국 사람이 누군가 김누구가 서울에 사는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한국으로 데려가준다면서 돈 2천만 원 받고 지금 데리러 안 오고 있다고 그걸 전화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게 되는 이유가 중국 휴대폰이 북한 국경 한 10km에서 한 30km까지는 다 통화가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중에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보통 중국 휴대폰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갖고 가서 이제 충전하고 중국 전화기로 뭐 한국도 전화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통화한다는 거죠. 그게 제법 많대요. 우리도 뭐 이거 뭐예요? 대마도에서 그 부산 그 서울 우리나라 휴대폰 대마도에서 통화되잖아요. 지금도 됩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죠. 휴대폰에 커버리지가 없으니까 전파만 도달되면 되니까 북한 사람들 그래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북한에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중국 전화기들이. 뭐 중국도 폐쇄적인 거죠. 중국도 굉장히 특이한 나라예요, 그죠? 뭐 인터넷 만리장성을 쌓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게 뭡니까? VPN이죠, VPN, 그죠? 가상 사설망. 이걸 통해서 뭐
유튜브도 보고 한국 네이버도 들어오고 일단 중국에서 베이징에 가서 중국 그 인터넷망을 쓰면 일단 우리 네이버 홈페이지도 못 들어오거든요. 네이버도 못 보고 이메일도 못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면 VPN 서비스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VPN. 그래서 뭐 중국도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내부 반체제 뭐 이런 활동 같은 거 실제 지금도 중국에서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이 뭐 다치거나 죽는 그런 폭동이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일어난대요. 100건 정도. 뭐 농민공들이 공사장에 가서 일했는데 월급 못 받았다고 불지르고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그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보도 통제를 하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 있는 거죠. 그리고 공산당원들이 젊은 놈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뭐 그런 그 이상한 소식들 올라오면 차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뭐 몇천만 명이 된대. 몇천만 명이 실제로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뭐 중국도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인터넷 쓰고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은 철저하게 통제하니까 많은 부분을 지금 어쨌든 막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전입니다. 사이버 심리전. 우리 일반 심리전하고 사이버 심리전, 아까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얘기 했지만은, 사이버 심리전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는 뭐 아주 극명하게 사이버 심리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그때 UDT 출신 누구 뭐 한 명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국제군에 지원해 갔다가 돌아온 친구들. 그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거죠,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국제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국을 지켜주겠다고 오는 거 개인 자격으로. 어쨌든, 우리도 그 옛날에 김군이라고 해갖고, 이슬람 국가 IS에도 가가지고 죽은 애도 한 명 있었잖아요. IS에도 가가지고 김군이라고 해서 가서 죽은 애도 하나 있었고, 그 애들도 있을 거 홍보 영상 해가지고, 야, 미국이 너무 심하게 우리 아랍 민족들을 죽이고 이렇게 압박한다 이러니까 너가 와서 좀 도와달라 하니까 가서 용감하게 지원했는데 죽었죠. 죽었는데. 사이버 심리전입니다. 사이버 심리전.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폐해서 심리적 우위를 달성한다든지 뭐 이런 사회를 혼란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도 보면은 거의 모스크바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거의 전쟁 자체를 아예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한 40만 명 정도 지금 매일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 국민들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반대가 없는 거예요. 거의 피해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 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가스하고 석유를 인도가, 유럽이 안 사는 걸 인도가 지금 사주고 있잖아요. 인도가 사줘가고 돈 들어오니까 국민들한테는 연금도 많이 주고, 사회수당도 많이 주고, 물가도 안정하고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도 어마어마한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심리전에서 자기들이 성공한 거죠, 얘들도. 국민들이 원래 전쟁에 가서 한 10만 명 이상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 군대도 애들 10만 명 이상 죽었다고 그러는데. 독수전쟁은 예. 근데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러시아도. 그래서 지금 애 많이 놓으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러시아도 인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쨌든 사이버 심리전 이런 게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11번입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사이버 테러는 국가정보의 정보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사이버 테러가 좀 비밀 공작에 가깝죠, 그죠? 우리가 정보기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보활동, 방첩활동, 비밀 공작 활동. 그죠? 어떻게 보면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는 비밀 공작 활동에 가는 비밀 공작, 그죠? 정보 활동이라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보전은 뭡니까? 대상은 적대적인 국가,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군부대,
사이버 테러는 적대적인 국가와 기업이나 개인이 대상이고 타겟이고, 그 다음에 그 수행 주체도 뭡니까?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3번입니다. 사이버 테러 공격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전자전 무기 같은 거는 뭡니까? 일반 전쟁입니다. 전쟁인 거고,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유포라든지 서비스 거부. 아까 서비스 거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스라고 그럽니다. 도스. 그래서 앞에 D가 붙으면 디도스. 그래서 영어로 나오기도 하고 한글로 이렇게 풀어 쓰기도 합니다. 한글로 풀어 쓰기도 합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설명과 용어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컴퓨터를 인터넷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걸 컴퓨터 범죄, 인터넷 범죄, 사이버 범죄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국의 정보와 기능을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도록 정보기관의 활동은 아까 뭡니까? 정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보전. 특정 단체나 개인이 하면은 사이버 테러.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하는 부분들이 그 지금 컴퓨터 범죄, 사이버 범죄, 정보전이 거의 다 뭡니까?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컴퓨터 자원, 인터넷과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죠. 특징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특징이 비슷한데 누가 목표가 누구냐? 누가 그 주체냐? 그게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26번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정보전의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래서 국가기관의 홈페이지, 군대, 은행, 통신, 주요 국가기관망 이런 건데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기업도 뭡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이버 테러죠. 테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정보전입니다. 은행, 통신, 이거는 우리 국가 5대 인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은행, 행정망, 국방망 이런 것들은 뭡니까? 국가 기관망들은 정보전의 대상이 됩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사이버 공격 중 소프트웨어 공격 수단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제밍, 치핑, 이런 것들은 뭡니까? 트랩도어는 저도 잘 모릅니다. 지능형 지속 공격은 뭡니까? 컴퓨터가 제가 알아서 계속 공격하는 APT 공격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핑은 아까 컴퓨터에 칩을 심어서 거기에서 나쁜 그 프로그램을 넣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임은 뭡니까? 바이러스 일종이라고 얘기했고, 논리폭탄은 일정한 어떤 환경이 구축되면은 컴퓨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런 것들. EMP 폭탄은 뭡니까? 하드형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밍, 치핑, 미생무기, 나노머신, EMP 폭탄 이런 것들은 하드형 무기입니다. 하드형 무기와 소프트형 무기 이거는 좀 구분을 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36번입니다. 사이버 정보전에 활용되는 기법 중 전산 시스템의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을 방해하는 이걸 우리가 도스 공격이라고 그러면 도스 공격, 서비스 거부. 해킹은 그냥 해킹하는 거죠. 해킹하는 거고, 피싱은 뭡니까? 우리 보이스 피싱처럼 사람들이 가짜로 해서 개인정보를 뽑아내는 이걸 피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싱. 스니핑은 뭐예요? A하고 B하고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중간에서 패키지를 훔쳐가지고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 걸 스니핑이라고 그럽니다. 스니핑, 스머핑, 스푸핑, 이거 숫자로 달린 이거 계속 사이버 범죄 때 얘기했습니다. 37번입니다. 사이버 정보전에 대한 설명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적대적인 단체나 범죄 집단이 국가를 상대로 수행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이버 테러. 사이버 테러. 그래서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미군이 활용하고 재래식 무기에 비해 개발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게 사이버 정보전입니다. 방어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국가의 경우 국가 지휘체계의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적대적인 타겟이 어디냐가 아니라 뭡니까? 활동의 주체가 누구냐? 공격의 주체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면은 사이버 테러. 국가기관이나 군대나 군대도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게는 정보전, 사이버 테러하고 정보전은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42번이다. 2개 이상의 국가가 사이버상에서 대립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뭡니까? 사이버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이버전. 해킹은 그냥 해킹이고 네트워크 전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정 범죄 집단이나 단체 이런 것 하는 사이버와 네트워크라고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사이버 테러리즘하고 우리가 뭡니까? 사이버 테러리즘은 특정 단체가 하는 것. 43번입니다. 한국의 사이버 대응기관 중 소속기관과 부서명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옛날에는 2014년에 사이버사령부로 불렀습니다. 지금은 사이버작전사령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이버안전교육센터는 경찰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 차원의 서트라든지 통합보안관제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인포컨 얘기 좀 했었고 인포컨 그죠?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다음 중 국정원에 관련된 센터가 아닌 것은 범죄정보통합센터, 뭐 산업기밀보호센터 뭐 이런 것들은 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그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중 해커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해커는 정부기관 기업의 전산자원을 파괴하는 거 개인, 경제, 종교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고 보안 시스템의 발달로 해커에 대한 위험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해커에 대한 위험이 더 증가하고 있는 거죠. 해킹의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는 거죠. 보안 시스템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거죠. 악의적인 의도로 전산자원을 파괴하는 크래커와 달리 해커는 보호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니 당신 컴퓨터 전산 시스템이 개판이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었어.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흔적만 남기는 걸 해커. 크래커는 들어가서 뭡니까? 숫자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삭제하는 사람. 이런 걸 크래커라고 합니다. 크래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커는 처벌하지 않고 크래커만 처벌하는데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일단 침입하면은 그 자체로 처벌하는 거죠.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45번입니다. 다음 중 정보전의 특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정보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죠? 엄밀성, 저비용, 효율성인데 정보전은 뭡니까? 전문성보다는 일반 누구나 지금 정보전에 개입할 수 있는 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능화, 고도화, 분산화, 자동화, 언닉화, 강력화 뭐 이런 것들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거죠. 지금 뭐 초등학생도 해킹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 아주 고난이도의 사실상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디도스 공격도 간단한 거죠. 내가 여기 계속 리프레시만 열심히 계속 눌려도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엄청난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46번입니다. 사이버 정보 전쟁에서 공격 기법에 포함되는 것은 그래서 정보 격차가 뭐예요? 디지털 디바이더 들어봤죠, 그죠? 디지털 디바이더 그 뭡니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의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거 정보 격차라고 그럽니다. 정보의 가다 이용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요. 사이버 불링은 뭐예요? 사이버상에서 상대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런 걸 사이버 불링이라고 그러면 사이버 불링. 그냥 사이버 범죄죠, 사이버 범죄. 정보 접근의 거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도스 공격이라고 그러죠. 도스 공격, 그죠? Denial of Service, 도스 공격.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도스란 말도 쓰기도 하고, 정보의 거부,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포콘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2001년에 합동참모본부가 만들고 5단계로 구성되고 1단계 가장 높은 전면적인 공개이고 북한의 핵실험이 재개되면서 인포콘이 격상되어 있고 한국 군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면 하참의 인포콘이 격상되지 않는다. 한국 군대뿐만 아니라 뭡니까? 정부기관들을 공격해도 다 포함됩니다. 일반 기업을 공격하면 포함되지 않지만은 우리 정부기관을 공격하면 인포권을 상승합니다. 합참에서 이걸 관리 안 해주면 누가 관리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포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델타, 찰리, 브라보, 알파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정보 전쟁의 공격 기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디도스, 도스 공격, 해킹, 스머핑 뭐 이런 거 있는데 스머핑이 뭐예요? 도스 공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파밍, 파밍은 뭡니까? 가짜 사이트를 유도해서 뭐 똑같이 네이버 홈페이지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네이버닷컴이 아니라 네이버가 뭐죠? 네이버가 아니고 뭐 ER이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컴 누르면은 네이버 홈페이지가 똑같이 만들고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누르고 네이버 페이 관리하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 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네이버 페이 같은 훔쳐가는 이런 걸 파밍이라고 그러는 파밍. 특히 은행을 많이 활용하죠. 은행 사이트는 계좌에 돈이 들어 있으니까 은행을 주로 많이 하는 게 파밍입니다. 파밍. 한국 사이버전에 대한 설명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2016년에 제정된 게 아니라 우리 뭐 테러 방지법은 제정됐는데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그때 제정 못했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죠? 국가보안법 그 얘기할 때도 계속 나왔던 거고. 북한 정찰총국이 주로 사이버 테러를 많이 하고 있고 합참이 인포콘을 만들고 사이버전 사령부를 만들었고 2010년도에 뭐 이런 정도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중 사이버 테러의 도구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해킹, 뭐 도스 공격 뭐 이런 건 다 포함되는 거죠. EMP 폭탄은 사이버 테러가 아니고 정보전의 도구죠. 정보전의 도구입니다. GPS 교란도 정보전의 도구입니다. 전자우편 폭탄도 이거는 사이버 테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MCW는 이런 것도 정보전의 도구입니다. 정보전의 소프트웨어 무기이긴 한데 정보전의 도구입니다. 자동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거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소프트웨어 무기냐 하드웨어 무기냐 이렇게 구분했었고 정보전의 무기냐 사이버 테러의 무기냐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51번입니다. 사이버 테러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디도스 공격은 서버를 다운시켜 정상 서버를 방해하는 것, 스택스넷은 악성 코드를 심은 것.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스택스넷 공격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중요한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해 정보를 위변조하기도 합니다. EMP 폭탄은 사이버 테러가 아니라 정보전. EMP 폭탄은 정보전의 도구죠. EMP 폭탄, 정보전의 도구. 네트워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걸 이거 네트워어라고 그럽니다. 개인이나 집단, 범죄 집단이 전통적으로 군사적 성격이 강한 정보전은 사이버라고 했으면 사이버워. 국가기관이나 군대가 하고 고강도 분쟁이고. 그래서 네트워어는 저강도 분쟁이 되겠죠. 저강도 분쟁. 사이버 네트워크에 대한 것에 관련된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래서 저강도 분쟁이다. 종교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수행하면은 정보전, 사이버워, 국가 인프라에 대한 공격도 정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분쟁이고 네트워크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다 포함됩니다. 정치적, 종교적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롬펠드의 사이버와 네트워크가 지난 몇 년 동안 한번 시험 문제 좀 나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테러 조직의 위계지가 수직적으로 테러 조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조직이고 분산화되어 있고 개청화되어 있고 이런 얘기 계속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적으로 위계질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디도스 공격, 사이버 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도 하고 정보화의 진전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취약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특성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기에 나열한 사이버 공격 수단 중 공격 목표가 다른 세 가지 구분되는 것은 그래서 공격 목표가 다르다는 것은 정보전이냐 사이버 테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푸핑, 랜섬웨어, 트로이몽마 이런 것들은 일반 그거 전자폭탄이면은 기본적으로 군대 정보전의 무기가 되는 거죠. 정보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무기냐 소프트웨어 무기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전자폭탄은 하드 무기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무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탄이랑 전자우편 폭탄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예.
이 밤은 전자파를 발생해 가지고 전자기기들을 못 쓰게 만드는 거. 전자우편 복사는 이메일로 해서 이메일을 열었을 때,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그 컴퓨터를 마비시키거나 거기에 뭡니까 특정 악성 프로그램을 그 스파이웨어를 깔아갖고 내 개인정보를 보내게 하거나 이런 것을 전자우편 폭탄입니다. 전자우편 폭탄.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2000년대 초반은 진짜 이런 사건들 많았었거든요.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컴퓨터 바이러스 거의 바이러스 걸린 적 별로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죠? 근데 그거 물어보니까 저도 요즘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V3 백신도 막 개인 PC에 많이 깔고 있는데 요즘 물어보니까 윈도우 11부터인가는 보안 프로그램이 워낙 많이 깔려있어 자체적으로 그 바이러스 같은 거 다 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더니 야, 누구 요즘 백신 프로그램 못 깔아 쓰냐 이러니까 아무도 안 깔아 쓴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알약 깔아 쓰거든요. 알약 깔아 쓰는데 안 깔아 쓰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요즘은 11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거의 다 막아줍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알약이나 V3 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정치를 해야 되나 백신이 안 팔리니까 어쨌든 사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사이버전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적국에 대해서 하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사이버, 그죠? 재래식 전쟁에 비해서 저비용 고효율에서 정보 약소국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강대국도 다 사용합니다. 정보 강대국. 미국도 하고 다 합니다. 왜? 효율적이니까. 실제 직접 전쟁하는 것보다 기존의 조기 경보체제와 공격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이버 안보 역량이 취약해진다. 그 조기 경보하고 공격체제 개선하는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새로운 거죠. 새로운 개념입니다. 새로운 개념. 미국이 수행한 걸퍼 전쟁은 인류 최초의 사이버전이라고도 불린다. 답이 2번이네, 그죠? 2번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적국이 전산 정보 자산을 공격하는 거고 재래식 전쟁이면 저비용 고효율에서 정보 약속 위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 강대국도 다 사용한다. 이렇게 2번이 정답이네. 그죠? 인류 최초의 사이버전이라 불린다. 맞는 것 같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정보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도 주로 많이 선택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0번이면 다음 제시문에 부합하는 개념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공격 수단을 사용하며 적의 정보체계를 교란, 거부, 통제, 파괴하는 등의 공격과 이를 방하는 활동이다. 공격 주체의 측면에서 국가의 개입이 확인이나 추정되는 것, 그리고 군사 및 비군사 작전,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보전에 대한 지금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정보전에 대한 설명을요. 대상은 개인, 집단, 국가. 이거는 뭡니까? 이래 되면 사이버 테러가 되는 거, 사이버 테러. 대상은 적대국 국가 및 집단. 집단이면 안 되는 거, 국가가 돼야 되는 국가, 그죠? 국가. 대상은 개인, 집단, 국가이고 사이버 범죄 수단을 통해 개인 및 이익을 동반하는. 대상은 적대적 국가 및 집단이고 총체적 정보 수단을 통해 총체적 이것도 답이 틀린데 그러면은 집단은 포함되면 안 되는데 정보전은 그죠? 정보전은 이게 집단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집단은. 어쨌든 이거는 뭡니까? 정보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나와서 문제를 복귀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보전쟁은 뭡니까? 적대적인 국가가 대상이지 집단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61번입니다. 인포권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인포권은 정상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군단급 부대 편성 정보전 대응팀 서트가 방송국 은행 및 민간 분야에는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방송국이나 은행도 국가기관망은 포함되는데 민간은 관계없습니다. 민간만 이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보전 징후가 감지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단계적으로 인포권을 발령합니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한미연합사령가 발행하는 전투준비태세 대포권에서 따온 작전 개념을 2001년부터 사용하는 게 인포권입니다. 인포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포권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정보 전쟁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정보전과 사이버 테러, 정보전과 사이버 테러, 사이버 테러하고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사이버워와 뭡니까? 사이버워와 네트워크. 이 두 개의 개념만 좀 구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프트웨어 무기와 하드웨어 무기. 이 두 개만 확실하게 좀 구분하면은, 거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인포콘에 관련된 이슈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1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은 다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정보 전쟁은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정보전과 사이버 테러 활동의 주체가 뭐냐, 공격의 대상, 목표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10분 쉬었다가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가 몇 번이던가, 접수 번호가? 네? 접수 번호가 몇 번 나왔어요? 129413. 4? 129414. 12941. 두 번째, 저는 그 1 뒤에 예. 이 두 번째 숫자가 그게 직렬 번호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한 2주 전인가 냈는데 그 번호를 주더라고요. 2주인가 3주 전인가. 그때는. 그리고 여기 제가 공부한다고 이렇게 좀 자료 같은 거 스샷에다가 예. 찍어놓고 그러는데, 북한 해킹 조직이 안다리엘이 또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안다리엘, 라자루스, 김스키 세 가지 기관이 그 해킹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국내 방산기술 털고 갔다고 이게 4월 24일째 예. 나오는 거더라고요. 와, 여기 보시면은 안다리엘 같은 경우에는 예. 악성 코드 심어가지고 쌀 서버에 접근하고, 고 김수키는 서버에 예. 서버 파일 자동 저장 예. 거점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전부 다 방식이 다르네요. 같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이런 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좀 시간은 어느 게 좋습니다. 시차가 가는데. 그런데 교수님, 그 뉴스라는 게 다른 그 기자의 주관이 어떤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면 내가 100% 객관성을 갖고 팩트만 봐야 되는 거죠, 팩트. 그렇게 하려면 팩트만 봐야 되는 거죠. 팩트와 해설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뉴스에는. 그러면은 그 팩트를 검증할 수 있는 거는 그 다른,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라든지 뭐 한겨레를 같이 본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다른 국내 자료가 아니고 해외 자료면 전체가 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옛날에 가봉인가 가나인가 거기서 어떤 여자가 사람을 죽여서 그 살을 가지고 만두를 팔아서 돈을 뭐 10억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게 이제 외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다 뺏긴 거야. 근데 보니까 기니인가 거기 기니 프랑이 숫자인 거죠. 그걸 갖다 달러로 계산한 거죠, 누군가가. 아마 프랑으로 계산했든지 뭐 달러로 계산했던 거죠. 그러니까 돈 액수가 몇십억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인육하고도 관계도 없는데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뺏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팩트가 많이 다르죠. 너무 터무니없는 자료면은 내가 이게 가짜 뉴스인 건 알겠는데
상당히 교묘하게 베껴진 경우라면 이거는 어떻게 판별해야 될까요? 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검증하기 쉽지 않죠. 그렇다면 그 검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직접 찾아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일단 안 믿는 게 최고인 거죠, 우리나라. 담배 팀들이야? 이 정도로 세금 많이 내면 포함이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한갑 피 갖고는 안 되겠지. 비흡연자 전용이 흡연자 전용 따로 있거든. 근데 문제가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나중에 병이 걸리면 국가 건강보험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 그게 문제지. 근데 저희 어차피 늙으면 세금 비흡연자 세금 내고. 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입니다. 12장인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중학교 때 우리 국민윤리라고 있었거든요. 국민윤리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줬어요.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가르치는데, 아마 여러분 세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요. 위기의 근원을 파악하고 어디서 왔는지, 의사결정을 가용할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위기를 느끼는 상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우리가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그렇고, 천안함 폭침 사건 때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나라 정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기가 나오면은 어떻게 분쟁이 되고 전쟁이냐 평화냐 해서 더 서드 옵션 그 비밀 공작이 우리 3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 3의 방안이라고 얘기해. 비밀 공작에 대해서 그죠? 제 3의 방안이라 이런 얘기한 것처럼 전쟁할래 평화를 갈래 이럴 때 중간에 비밀 공작이 있는 거죠. 비밀 공작이 그죠? 이런 거 이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리스 모델, 허만 모델, 구저민, 자만 모델, 폴리휴리스틱 모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국제 외교사에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세적 위기관리냐 수세적 위기관리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래? 이러면은 정말 우리가 직접 그냥 적극적으로 붙는다. 공갈, 협박, 제한된 무력을 사용한다. 위기를 기정사실로 한다. 게릴라 활동을 한다. 중군사 공작을 한다. 이런 것들이 공세적이고 수세적 위기관리는 강압적 외교. 그냥 우리 대사를 소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압적 외교인 거죠. 강압적. 우리도 일본한테 맞짱 뜰 수는 없지만은 일본의 우리 그때 반도체 위기 있을 때 백색 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백색 국가 지정에 제외하니까 우리도 또 일본을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압적 외교죠. 강압적 외교. 제한된 위기 확산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위기 확산 억제를 한다든지 상대방 능력을 시험할 수 있고 협상을 통한 시한도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일 보복 전략.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하는 게 동일 보복 전략 아닙니까? 너가 우리 대사관에 미사일 쐈으니까 우리도 너희들한테 일단 미사일 쏠게. 대신에 알려줄게. 언제 쏘는지 알려줄 때 너가 알아서 막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일 보복 전략, 한계 설정 전략,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세적 위기관리, 수세적 위기관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계 설정 전략은 좀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했습니다. 쿠바 섬에 500마일 조치선을 만드는 거죠. 500마일 조치선을 만들어 미국의 함정들이 쭉 둘러싸고 있는 거죠. 야, 이 선을 넘어서면은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을 싣고 있던 소련의 화물선이 여기서 다 대치하고 있는 거 대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장기간 대치하다 돌아가는 이런 것들 한계 설정 전략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대치할 때 레바논을 공격할 때 레바논이 야 너가 들어와서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거는 왜 헤즈볼라 놈들이 와갖고 이스라엘 국경에 와서
말을 습격하고 도망가는데 레바논으로 넘어가는,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그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 앞에서 멈춰버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국경에 쫓아 들어가면서 뭐예요? 야, 우리는 헤즈볼라 잡으러 왔지 너 레바논 군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헤즈볼라를 공격하는 건 오케이. 레바논 민간인이나 군을 공격하면은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한계 설정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한계 설정 전략. 뭐 이런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한계 설정 전략들입니다. 과거에 대만 해협 위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만의 그 진먼다오를 공격했을 때 미국이 대만의 뭐예요? 대만의 진먼다오에 그 물자를 수송해 주는 건 오케이. 그런데 미국이 전쟁에 그 군대를 보내면은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대부분 이런 것들이 한계 설정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예방전쟁 같은 거, 세력균형전쟁, 편성전쟁, 구속경제, 포용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 예방전쟁은 조금 다른 데서 시험 문제 조금씩 나왔던 적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 보는 거죠. 전쟁이 불가피하니까 우리 선제 공격에서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 이런 게 예방전쟁입니다. 러일전쟁. 일본이 전쟁이 불가피하다 생각해 일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러일전쟁. 그 다음에 미 태평양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 생각해서 일본이 진주만을 먼저 기습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세력균형 전쟁, 한국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자호란도 예방도. 예? 병자호란도. 병자호란이 예방전쟁이 우리가 공격한 게 아닌데요. 네, 청나라 입장에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부분이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은 군사적 약소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거든요. 강대국이 선제 공격을 하지는 않거든. 청나라에서는 명나라를. 아니지. 청나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명하고 자기들이 일단 싸우지만은 조선을 공격한 거잖아요. 조선을. 이미 군사적으로 조선이 훨씬 더 열세였으니까. 러일전쟁 당시에도 일본이 뭐예요? 일본의 군사력이 제정 러시아보다 훨씬 더 떨어졌죠. 태평양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도 일본의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죠. 근데 대신에 뭐예요? 선제 공격을 하면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근데 청나라는 뭐예요? 명나라하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조선하고 하면 청나라 군사력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예방전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위기 사태입니다.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50년대, 60년대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것들인데 우리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사건, 서해 아군 함정 피격 사건 이런 거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68년 청와대 기습 사건 같은 거, 그 다음에 미군 정찰함 푸에볼로 납북 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 뭐 이게 68년도에 한 해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 사건, 74년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제1당 굴도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76년에 판문점 도끼 사건, 83년 아웅산 국민지 폭파 사건, 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김현희입니다. 주범이. 그 다음에 93년 NPT 탈퇴 사건,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 나오고 장사정포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게 93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북한 김일성 사망, 98년에 대포동 1호 미사일, 공식적으로 ICBM이라고 얘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성공한 데가 98년입니다. 98년. 이때 우리가 그때 뭡니까? IMF 외환위기하고 나라가 개작살 났는데 이 얘기하면 더 열받은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놈들 더 열받은 게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들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 다음에 2002년 서해 해군 교전 사건, 우리 월드컵 때 그때도 교전됐었던 거고, 2006년도에 대포동 2호 미사 발사 사건, 2009년도 서해 해군 교전 사건, 2010년도에 해군 천안함 객침 사건,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사건. 그래서 특정 사건이 다음 중 6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다음 중 7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 다음 중 가장 늦게 일어난 사건,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사실 뭐 저는 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걸 기억에 다듬으면 되면 여러분들은 외워야 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게 청와대 기습 사건, 그 다음에 대한항공 유경수 저격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유경수 여사는 알죠?
알죠? 박정희 대통령이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8.15 경축식장에서 문세강이라고 그 제1동포 간첩이 일본 파출소에서 건축을 훔쳐 나와서 여기 한국에 썼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실제로 탁자 행사장에 탁자에 있었는데 탁자 밑에 숨었는데 이게 나무니가 총알이 들고 들어온 거죠. 총알이 들고 나무 탁자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행사장에서 간두가 총 들고 와서 대통령을 저격할 거를 저는 생각 안 해봤으니까 나무 탁자로 있었던 거죠. 나무 탁자가 밑에 숨었는데 총알 뚫고 들어온 거죠.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아웅산 국민묘지 폭파 사건 83년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김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서해 해군 교전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60년대에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우리보다 좀 우위가 있었고 또 뭡니까 베트남 전쟁 하니까 북베트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때 미국이 뭡니까 주한미군들을 철수시켜 베트남에 옮겨갖고 전쟁을 벌이니까 주한미군 여기서 군사적 긴장이 형성되면 주한미군을 뭡니까 베트남으로 배치를 못하는 거죠. 그럼 북베트남이 유리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도발을 좀 많이 했던 거죠. 그 다음에 70년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국제적인 도발 같은 거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벌였던 거고 뭐 80년대에서는 뭡니까 주로 뭡니까 그때 우리 80년대 되면서 그 전두환 정부가 기본적으로 우리 그 뭔가 외교 다각화를 많이 시도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인 고립 같은 거 이런 걸 추구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특별한 나머지는 큰 의미 없습니다. 위기수습, 교훈,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북한도 김정은 체제의 기반을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떠들고 되고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위기입니다. 48년 1차 베를린 위기, 뭐 소련이 서베를린을 봉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8년 레바논 위기, 기독교와 이슬람 주민 간의 내전입니다. 레바논도 그 이슬람교가 거의 한번 제가 봐서 85% 한 90%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10%도 안 되는데 영국하고 미국이 뭡니까?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해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기독교 입장에서는 무슬림들을 최소한 인원을 줄이고 종교적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개입하려고 했는데 가보서 보니까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구라였던 거죠. 구라에서. 그래서 전쟁까지 가지 않은 게 레바논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 해협 위기입니다. 58년도. 실제로 대만은 여기 있는데 이 앞에 여기 푸젠선 바로 앞에 여기서 거리는 뭐 2km도 채 안 떨어지는데 장제스가 중국 대륙에서 도망 나올 때 그때 뭡니까 공산당은 해군이 없었어요. 제대로 해군이 없었기 때문에 육지만 해도 우리는 뭐 땡큐 베리 마치는 조그만 선거들도 신경 안 쓴다 이래서 다 버렸던 거예요. 뒀던 거죠. 근데 또 이 대만 입장에서는 여기에 교도부가 있어야 나중에는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대륙에 돌아가서 중국을 다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진먼다오였던 거죠. 그래서 58년도 딱 보니까 뭐예요? 중국이 뭐예요? 대약진 운동을 할 때 대약진 운동. 우리가 막 중국이 세계 최강인데 대만이 이런 거 하나 못 먹어. 힘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애들이 뭔가 공산당 정치에 무장해갖고 진먼다오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그 뗏목 타고 막 바로 앞에 보이니까 헤엄쳐가도 되는데 뗏목 타고 대대적으로 인해전술을 공격하는데 성을 점령 못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먼다오 무너지면은 뭡니까? 이 대만 해협으로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든 배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 킬로를 돌아가야 되고 이쪽은 파도도 굉장히 심하고 이제 해상 수송도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2차 베를린 위기, 그 다음에 이때 뭡니까? 베를린 장벽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쿠바 미사일 위기. 사실은 쿠바는 뭐 그 전략적으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소련의 입장에서는 미국 남부 텍사스라든지 조지아 뭐 이런 데서 많은 그
밀 작황 같은 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소련이 당시에 그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약간 그 원전은 아니지만 밀을 좀 팔아줬어요. 소련에 팔아줬던 거죠. 팔았는데 미국이 올해는 좀 흉년이 들어서 밀값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러면 올리는 거예요. 내려야 되겠다 내리는 거죠.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는 밀 가격이 적절한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쿠바에서 각종 그 미국 통신망 감청기지를 만들어 놓고 미국의 모든 전화하고 이걸 다 엿들으면서 작황, 밀 작황이라든지 농사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쿠바가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일정 지나면서 야, 씨야 미사일도 한번 갖다 놔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후르시초프가 약간 좀 뻥이 셌던 사람이라서 뭐 또 극도 있고요. 사실 누구든 죽고 싶은 건 별로 없거든요. 자기가 특히 뭐 권력을 쥐고 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지 무리한 전쟁들 잘 안 벌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사실 이 푸틴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일주일 안에 지금 전쟁이 끝났어야 정상적인 전쟁인데 군사력으로 보면 거의 정상적인 일주일 안에 끝났어야 되는데 옛날 그루지아라고 지금은 조지아라고 그러는데 그루지아도 그 3일도 안 갔죠. 3일도 안 가고 끝났어요. 전차 몇 대 밀고 들어가서 그냥 그 자리를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아마 우크라이나도 그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뭐 그루지아는 국토가 작고 우크라이나는 국토도 너무 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점령을 못했던 거죠. 사실 점령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뭐 시간 좀 조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라오스 위기, 도미니카 위기, 뭐 중소 국경 분쟁,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아니에요. 뭐 어쨌든 우리 그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우리나라도 뭐 자주포하고 지금 폴란드하고 지금 말수처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실질 돈 버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무기가 너무 좋아서 말 팔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전쟁 덕분에 우리 돈을 버는 거죠. 깨놓고 얘기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위기치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시험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국가의 위기,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중동에서 이란의 군사, 시리아 내전, 북한 핵실험, 중국의 군사력, 러시아의 군사력 각충. 이게 제가 18년 전에 쓴 책인데 이거 다 지금 그대로 아직도 지금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뭐 기술적 요인 이런 요인들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일본도 러시아의 국동 군사력이 이제 북방 사계선 뭐 이거 문제. 91년도에 그때 러시아에서 그 소련이 붕괴됐을 때 그때 엘친이 대통령 하면서 그때 경제가 개작살을 하면서 일본한테 경제 지원 좀 해주면 북방 사계선 돌려준다고 이미 합의했어요. 근데 갑자기 푸틴이 집권하고 엘친이 무너지고 하면서 푸틴이 집권하면서 그때부터 얘들이 안 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일본도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난사군도 분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어쨌든 북한 놈들이 핵을 쓰는 게 2,000km 가는 12,000km 가는 이걸 개발하면서 이 서울을 공격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일본이든 뭐 미국이든 하와이든 이런 걸 공격할 거라 보는 거죠.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도 북한의 핵개발, 체제 불안, 일본의 군사 재무장, 중국의 해군력 강화, 북한 사태 실개 무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자체 무기가 사실상 아직까지 뭐 전투기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KF-21도 아직까지 전력화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전, IW, Information Warfare라고 정보전 능력도 상당히 좀 우리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뭐 이런 겁니다. MD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는데 어쨌든 요번에 보니까 상당히 MD가 너무 중요해요. 그죠? 미사일 방어망이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아이언돔 같은 경우에도
아이언돔도 로켓포로 공격하는데 요번에 뚫린 게 뭐예요? 하마스가 동시에 2,000발 이상을 쏘면은 퉁탕치가 된다는 거죠. 얘들이 평상시에는 보통 한꺼번에 뭐 100발, 200발도 채 안 쐈는데 요번에는 얘들이 뭐예요? 한꺼번에 뭐 10,000발인가 한꺼번에 다 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발 이상은 못 막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게 한계를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우리 사드도 그렇고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게 동시에 날아오면 답이 없는 거죠. 일정 개수 이상이 탐지 범위를 넘어서면 가끔씩 하나씩 날아오는 거는 다 방어가 되는데 이제 문제죠. 사실은 방어만 미사일 방어가 된 북한 놈들이 쏴도 서울 시민들은 그냥 팽고만 사는데 사이렌 울리면 잠깐 숨어 있다가 또 나와도 되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뚫리면은 공포죠, 공포.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 유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거의 이란이라는 이런 데 다 막아주는 거 보니까 지금도 상당히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미사일 방어망 자체가. 러시아의 입장, 어쨌든 러시아도 저거가 방어망 잘 돼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기들이 워낙 탄두가 많으니까, 핵탄두가 많으니까 미국 정도 한꺼번에 6,000개 쏘면 못 막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도 이런 얘기들을 지금 대만도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지금 구축되고 있으니까 중국이 공격하기 쉽지는 않은데 중국도 지금 이미 미사일 숫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둘이서 붙으면 대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대만하고 중국 전쟁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섬이라는 거죠. 섬의 차이죠. 그 상륙작전 하는데 일단 애들이 많이 죽어야 되고 상륙작전. 그리고 대만도 거의 산악지대거든요. 거의 산악지대에서 동굴 파고 일단 대규모 버티면은 점령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팽지는 점령할 수 있지만 산악지대를 다 점령하는 것은 거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번 또 전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대만하고 중국하고 한번 붙으면 우리가 옆에서 좀 무기도 팔아먹고 이러면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기는지. 그다음에 일본도 어쨌든 지금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대대적으로 지금 일본은 수입하는 거죠. 대대적으로 수입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특정 아무리 뛰어난 국방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라도 자기 혼자서 모든 적을 다 방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모여서 미국의 유럽의 나토 같은 것처럼 안보 협력체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안보 이런 얘기들 쓰고 있고 그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국가의 위기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습할 수 있느냐? 시급성, 얼마만큼 대비하는데 시간이 절박하냐? 그다음 파급성 그런 것들인데 위협의 성공 확률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임스 로빈의 세 가지 요소 위기의 근원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가용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가 위기를 느끼는 상대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뭡니까?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여러분 월드컵 때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때 서해에서 월드컵 하는 날 그때 교전이 일어나고 상당히 큰 전쟁이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 DJ 정부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월드컵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래 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행사인데 이걸 갖다가 국가적 행사를 갖다 이걸 북한 놈들이 도발했대 해서 우리가 이걸 멈출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보도도 못하게 하고 했던 거죠. 그래도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거죠. 그때도 제법 죽었죠, 그죠? 2002년도는 그때는 안 죽었나요? 해군들 몇 명 죽었죠, 그죠? 안 하니까 결국은 또 뭐예요? 얘들 또 도발해서 결국 천안함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30번입니다. 다음 북한이 도발한 위기 사건 중에 세 번째로 발생한 미국과 위기는 이런 게 미쳐버린다는 거죠. 청와대 기술자는 1968년
아웅산 국립모집 폭파사건 1983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6년, 4년? 6년? 76년. 푸에볼로 납치 사건 68년. 이거는 1월 청와대 기사건 1월 21일. 푸에볼로 납치 사건은 1월 25일. 푸에볼로 청와대 기습 사건이 나니까 김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이 양반. 김친조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혼자만 체포되고 체포됐는데 야 너 왜 내려왔어 이러니까 박정희 목을 따라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앞시에서 그대로 방송된 거죠. 그래서 박정희 열받아서 우리도 김일성이 목을 따라 애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면 난리치고 하니까 전쟁하자 이러니까 푸에볼로가 정찰함입니다. 그래서 원산항 바깥에서 영해 공해상에서 북한이 특히 그 당시에 북한의 그 공군력 그 원산 기지가 대대적으로 있고 여기 잠수함 기지가 있으니까 얘들 혹시 전쟁 진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탐지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잘 안 들리니까 계속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전파 약하니까 계속 들어가다가 북한 놈 주장은 뭐예요? 푸에볼로가 영해를 침범했다 12해일이라 미국은 침범 안 했다는데 그때는 뭐 의미 없는 거죠. 왜냐면 북한 전투기가 와가지고 야 너 기수 돌려가지고 원산항으로 안 들어오면 기침시키겠다 이러는 거죠. 이건 비무장선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끌려 들어간 게 푸에볼로입니다. 푸에볼로. 1월 25일입니다. 1월 25일. 다음 보기에서 한국의 국가위기 사태를 시대수로 나열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3명의 북한 공장이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탄을 설치하는 이게 뭡니까? 1983년 북한 공장 문세광이 8.15 경축시상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한 것은 74년 30여 명의 북한 무장부의 육로로 휴전선언 청와대를 기습한 것은 68년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에 북한군이 도끼를 들어 미군을 죽인 것은 76년 예? 연도가 어느 게 바른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기습 사건, 아웅산 국립의 폭파 사건, 유명수 씨의 사건, 그 다음에 뭡니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런 부분들을 연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도.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지 않기 때문에 연도를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시험에 나오면은 그 어려운 게 가장 빠른 것은 가장 늦은 것은 세 번째 일어난 일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의 도발들은 북한 정보기구에서 거의 다룹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위기 정도로 아주 큰 사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뤘던 거고 대부분의 위기 북한이 우리 남한을 도발하는 많은 사건들은 이미 북한의 정보기구에서 다루기 때문에 더 이상 복잡하게 여기서 내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위기 관리는 지금 세계 위기 관리 같은 이런 부분들도 시험 문제 나올 여지들은 조금 있고 물론 그게 지금 이미 때부터 시작되어 맹년식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중국이 대만을 지금 공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만 해역 위기 진먼다오 사건 같은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조금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사성이 있으니까요.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좀 기출 가능성이 있는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이론들을 조금 최대한 알려드리려고는 좀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거 지금 시험 출제 가능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다 좀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하루에 2개 챕터씩 해가지고 계속 좀 문제 풀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뒤로 가서는 그렇게 많이 복잡한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5분만 쉬었다가 논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